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걱정 또는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관련성 여부일 텐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온종일 댓글창에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덕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도 혹시라도 탄핵 기각이 되는 거 아니라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욱 정책 박사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서초갑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한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솔직한 탄핵 선고에 대한 한덕수 탄핵 선고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그것도 비율로 섞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탄핵 선고, 자 기각 5, 그 다음에 각하 2, 인용 1이라는 결과가 윤석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전망이 솔직히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단문단답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실망스럽지만 윤석열과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다. 네. 8대0 가능하다. 8대0 가능하다. 자, 김종욱 박사님. 예, 뭐 저는 8대0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매우 또 답답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김한나 변호사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고 결국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가 작은 거를 던져주고 가장 큰 거를 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평소에 평론하시는 분 세 분이 오셨으면 윤석열 탄핵에 악영향을 끼쳐서 혹시 기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나올 법도 한데 세 분 다 매우 신중하게 의견을 냈지만 일단 윤석열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신 그 이유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헌재 결정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물론 저는 8대0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보지만 최근에 우리가 봤던 그 돌발적인 검경의 법을 무시한 그야말로 일방적인 폭력적 석방 또는 탈옥 수준에 비해서는 그나마 정돈된 문건이었다. 그리고 비록 대단히 자제를 했지만 그 속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라보는 윤석열과 그들의 내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인식이란 윤석열의 쿠데타 내란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기회를 주시면 결정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릴 수 있어. 두 분도 이제 확신에 찬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신데 지금 김종욱 박사가 그렇게 이제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댓글로도 뭐 불안하다, 걱정이다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오해는 좀 보니까 조금씩 진정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김복형 재판관은 좀 악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한창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은 비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재판관이 각하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마지막 판단들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아버리게 함으로써 사전에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야, 근데 그거 다 정적수로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소위 그 법학자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해왔었고 헌법재판관인데 이거에 걸어서 자기가 거기에 숨어 있나라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이면에 8인에 대한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3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뼈고뼈고 사이라도 바늘처럼 튀어나오게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라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온갖 방송들이 이 선거문 중에서 어떤 대목이 좀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JTBC 같은 경우는 왜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고 회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대목들을 건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정해 보면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았다라고 내부에 공감대가 있지 않은 한 이런 문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3이다 이렇다면 이거 다 딴지 걸어가지고 못 쓰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는 걸 보면 저는 이번 한덕수 판결과 관련해서는 각자 자기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되 일단 그것도 제가 또 일부 짜였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마지막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저는 8대0 합의된 방식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선거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저렇게 판단을 했어요. 기왕에 우리 탄탄TV 김종욱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래요? 제가 설명하고 네. 저 속보 이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댓글창에 여전히 8대0으로 희망 고문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대0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금 바람을 8대0이라고 하는데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분이나 100% 기각이다 이런 것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쪽에 가서 방송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얼토당토 안 하게 지금 아예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우리 방송에도 그리고 보는 분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어가시죠. 자, 지금 뭐 김종욱 박사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사실 윤석열과 한덕수 탄핵의 그 연관관계는 딱 요 하나가 오늘 내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에서 나항,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된 사안만이 이제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탄핵 사유 중에 하나 겹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해서 첫 번째가 비상계엄 선포의 그 불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단 한 문장으로만 이걸 표현했어. 얼마나 자기들 내심을 들키지 않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이 한 문장이 한 그 문장 패러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에 매우 중요한 2가지 사안을 적시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 그다음 뒤에는 해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자세히 보시면 이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면 탄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건의한 정황이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 근데 청구인은 절차적 정당성 부여했다는 것이고 한덕수 안 했다는 것이야. 근데 이미 이 와중에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 이렇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바로 해제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암시하는 등 지금 뭐 미적거리고 있을 때 빨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서 이거 해제해야 돼. 그런데 안 했다라는 게 청구인 측의 악유고 증거 없다라고 하는 게 한덕수 쪽인데 여하튼 결과는 한덕수한테 유리하게 나왔지만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해제 요구에 대한 미적거림에 대해서는 전원 8명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저는 향후에 사실 5가지 혐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윤석열은 파면인데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저들이 불법성을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나머지 4개의 혐의는 우리가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영상이 다 있어. 국회 막 찬탈한 거, 그 다음에 선관위 치고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불법이네 아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검찰 조서 등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저 부분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있었으나 저걸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윤석열 탄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과의 검토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 한덕수 총리에서 본 것은 지금 딱 이 나 항목 하나만 겹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소극적으로 지금 그 계엄 이후에 다시 이걸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느냐 이 여부 부분을 말하기 전에 이 계엄은 위법이다라는 걸 지금 딱 상정해 두고 있거든요. 전제한 거죠. 그렇죠. 그걸 포인트로 본다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이외에는 어느 것도 지금 윤석열의 지금 이 파면과 관련된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논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 기각과 윤석열의 기각을 연결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결 짓는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왜 기각 의견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평소의 성향으로 보면 기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기각으로 들어가 있느냐라는 데서 헌법학자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김재욱 박사님 추론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일들을 해왔던 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네. 지난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 누구 재판이든 본인이 거기서 빠졌었잖아요. 제가 어느 탄핵 심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영배 헌법재판관 지금 대행 취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의 중립성들을 훼손할 만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본인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하는 발언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본인이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해서 노력해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이 상황을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기각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는 이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전체 8대 0을 아우르기 위한 판단 그런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영배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이 이 문제 관련해서 야 이거 탄핵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땐 벌떼 같은 개싸움이 났을 거예요. 이 국민분열 문영배 소장 이거 나 몰랐는데 진짜 좌판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예를 들면 헌재가 국민적 신뢰 또는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론 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을 계속 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국 박사 저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 보면 대단하기는 대단하다. 사전에 뭐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오늘 미리 좀 방송하면서 낮은 질문 주십시오. 저는 머리 아파요 생각하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헌법학자 한 분, 현직 대학 교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가장 신속하게 읽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분인데 방송 직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 자 재판관 사인의 기각 의견 중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왜 여기에서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중대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과 달리 왜 동의를 해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에 재임을 하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론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굳이 인용이라는 선택을 본인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국민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정계선 재판관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라는 그 판결 내용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관의 자격 요건 구비나 선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의견을 내는 걸 보면 각자 이제 독립적 위치에서 판결에 직접 이제 어떤 사유로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정계선 재판관이 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시원하기는 시원합니다. 네. 국민들은 다 저렇게 이제 결론이 나길 바랐는데.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게 저희 헌법재판소는 약간 정치적 사법기관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이것을 인용하지 않을 거라면 인용의 의견은 내되 좀 어느 정도 딜을 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란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포비상 얘기도 하다시피 어느 정도는 이 사회의 혼란을 잠재시키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판결 또한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또 전반적인 조율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각하 의견을 냈던 이제 네. 두 분이죠. 자,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국회 제적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과반이냐 아니면 3분의 2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된다. 권한 대행도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네네. 그거는 원래 법에서는 이제 적법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 요건에 통과되지가 않으면 각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는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안에 나아가지도 않은 거니까 자신의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판단을 네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아까 김종국 박사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하면은 그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기반에 나름대로 어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향후에 하게 될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연막을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본의를 드러내기 싫어서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김복형이 다크호스로 등장했지만 김복형조차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했어요. 정적수에 대해서는. 심지어 김복형이 다른 기각을 어떤 전략적으로 저는 문영배 등이 기각적으로 합의를 해 줌으로써 향후 이 차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김복형조차도 문영배 등 재판관과 이견을 보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왜 10일 내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해고 사유로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10일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일, 다만 10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5일 더 지나고 20일 됐으면 이건 탄핵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김복현조차도.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후에 2월 27일 날 헌재가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87일이 도가 됐고 충분히 늦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이라면 김복형 재판관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생각보다 그리 우리가 그 낙담할 사안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하 의견이 의도적으로 회피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의견을 진술 또는 의견을 피력, 의견을 보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느냐? 나 아예 참여 안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8인이 다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종 박사 비슷한 생각인가요? 일단 정영식 재판관은 저처적 문제를 이번엔 따졌지만 다음번엔 따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변론 과정에서 소위 균형 규정, 헌법재판소 균형 규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여서 평의해서 결정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4건, 내란죄 문제는 이번에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균형 규정 같은 경우 정영식 재판관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검찰의 소위 그 자료,
갖다가 가져와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얘기했고 헌재 평에서 결정이 났다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방어권 문제입니다. 방어권을 왜 이렇게 안 주냐 그랬더니 헌법재판 그래 니네들 그럼 마음껏 얘기해. 자 마지막 날은 시간 제한 안 할게. 다 얘기해라고 얘기해서 1시간 8분을 갖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외에 절차적 흠결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각하는 없다. 그리고 방어권과 관련돼서는 헌재는 좀 특별하게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평의를 하면은 증거 채택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충분한 이런 과정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선고일이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많은 자료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어권은 충분히 아직도 보장되고 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결론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존재하던 각하, 지금 각하가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한 4가지 요소 정도의 각하 사유가 일단 의결 정족수는 이번에는 적용 못하니까 나머지 3개가 사실상 배척됨으로써 다음에는 각하 카드를 쓰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두 사람이 왜 그 기각적으로 의견을 냈느냐?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각하 의견을 두 사람이 냈는데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보면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럭키가이 세븐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는데요. 자, 다 좋다. 그런데 도대체 선거 언제 한다는 거야? 너희들 지금 밖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선거 언제 한다는 거야?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제가 이상호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언제 선거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전랜의 영역입니다. 전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위의 영역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가능한 모든 진짜 이 모자이크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당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 노선에 당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밖에 없다는 취지고, 내일 최소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볼 때, 그리고 더구나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그런 따위의 공지를 내기 어려울 것이고, 내일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된다. 내일 반드시 공지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당위의 문제로 주장만 할 뿐이지 언제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결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순항 중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일 기일 정해서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99% 부합하는데, 그 1% 만약에 이번 주에도 선거 기일이 안 잡힌다 그러면 이거는 5대 3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SOS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되겠죠. 따라서 저는 내일도 만약에 발표를 안 한다 그러면 오늘 헌재가 명백하게 밝혀줬잖아요. 한덕수 그 탄핵 사유가 이미 그 정립은 됐는데 마은혁 미임명과 관련해서 그때는 아니면 지금 된다라고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최상목이 급한 게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일단 있습니다. 하시고 어떻습니까? 김종 박사 내일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매번 여기 시청자분들 거짓말하듯이 얘기가 돼가지고 뭐 7일날 될 거다, 14일날 될 거다. 체포 전국부터 벌써 2달 동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제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계속 선거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내부에서 이것을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선고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5가지 사항이고 5가지에 대한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헌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 위반한 것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근데 이 중대성은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국민한테 총을 들이대고 장갑차를 들이대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다시 예를 들면 계엄을 할 수 있는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성을 제가 볼 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3인 또는 2인 정도가 거의 목리처럼 법리와 무관하게
내부에서 난동 수준을 벌인다고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저 진영에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나름대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6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는데 2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선고 기일을 정하게 되면 이미 헌재의 선고문은 정치적인 오염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오염이 된 내용에 대해서 뭐 진보건 보수건 어떤 국민도 그 선고문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근거들을 다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가 국민적인 통합을 무너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헌법을 수호하는 그 행위자가 오히려 헌법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에 봉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정도에는 나오거나 늦어도 내일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이 선고가 늦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보와 보수를 달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 보고 나오자라고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헌재가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자, 당의 문제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수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그걸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감당이 불감당일 텐데 그래서 내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내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내일 해야 된다.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 판결은 가장 상위이고 고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판결보다도 국민들이 납득 가능해야 되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 이 선거문의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6일이라고 하는 요인이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거 과정에서 야당 이 탄핵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사 재판의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건 전 진보 보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국민이 근데 헌재 저는 판결을 딸 수 그렇게 있겠습니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선고일을 지정이 아니라 선고 자체가 그 전에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은 해요. 예, 예. 네, 그래야지 오염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돼야 한다는 내부의 이제 이견이 토출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논의 과정에서 좋다 이걸로 가자라고 이제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결국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제 뒤로 미뤄진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합리적 추론이고 자 이전님께서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맨날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희망 고문 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희망 고문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은 지금 현재 상태 희망 고문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정을 하고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도 실제로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은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저희들처럼 정말로 정치 고관여층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내일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1번 내일도 지정 발표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2번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의 전문가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올려주시면 내일 한다. 그러니까 선고기일을 공표한다. 발표한다라는 것을 1번 아니면 내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해보면 바람이든 전망이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2번이면 2번, 1번, 2번 이렇게 쭉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 이제 2번이라는 것은 내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수가 지금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내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의 전망, 예측,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번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예측이 잘 맞지는 않았어요. 예. 특히 이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 나오는 게 당위적으로나 우리 바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은 파면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전망을 하자면 뭐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각오를 하고 네.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뒤에 뭔가를 하려면 위험 부담이 너무너무 크다. 그리고 내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선고할 수 없어요. 목금 중에 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과 별로 연관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날짜를 예고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어느 것이거든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오늘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선고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미 내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평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고일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반이든 무엇이든. 그럼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파면 여부가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걸 내일 공개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금 상황에서 원만하게 정리정돈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도 그거예요. 사전에 선고일 지정 전에 사실상 최종 평결에 준하는 수준의 의견 합치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에 해당되는 이를테면 5대3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 주에 기일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 주에 기일이 안 잡힌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게 알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상황을 다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하나는 지금 오늘 판결을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안 한다 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식으로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이번 의견이 많으니까 자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 2시까지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입니까?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말로 큰 목소리로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의 원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뇌란 수계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도 최상목도 심우적도 지기현 잘못도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은 오롯이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선고를 빨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소추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선고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박은정 의원의 얘기가 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예 눈치 안 보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에 각자 의견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논의할 때 오히려 헌법재판소 때문에 이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정말 매일 저는 광화문에 나가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고 너무 지금 진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선 정도로 삶이 영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적 혼란을 나라가 지금 스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변론을 종결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것으로 오히려 국민통합, 헌정질서 유지와 보호와 수호,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다 딜레이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누누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아무리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 설명도 해주지 않고 실제로 앞으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개헌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정말로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댓글로는 이번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정치공안여청의 한 분이 전문직 종사자신데 본인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절대 다수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또 댓글로 여러분 의견 주시는 분들은 내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100만 스픽스가 만약 5대3으로 결정이 나면 100만 구독자 다 데리고 광화문으로 나가라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귀담아 새기겠습니다. 오늘 매불쇼에서는 최욱 우리 진행자가 삭발을 했는데 삭발을 한 이유가 지난주까지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삭발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걸? 어려운 질문 계속 묻는다고. 전 그 영상 봤어요. 네. 최욱 씨가 이제 같이 방송 진행하는 친구랑 같이 삭발하면서도 유쾌하게 혹시라도 우리 또 침울해질까봐 예. 유쾌하게 이렇게 약속 이행하는 걸 봤는데 그런 모습 되게 보기 좋았고 예. 어떻게든 우리가 해서 지금 이 힘 빠지고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방법 뭐라도 저는 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뭐 머리를 자르는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 뭐 얼마나 된다고 못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풀릴 수 있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고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행동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안 하나하나를 추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니 너님은 정말 100만 구독자 데리고 광화문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사우님은 5대3이라서 길 못 잡고 있는 그 여섬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 때 삭발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삭발이라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 우리들의 분노, 과단성들을 보여서 소위 그 틈들을 노리고 있는 적들에 앞서서 우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물며 저는 유튜브에 있는 최욱 같은 앵커도 삭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을 얼마나 절박하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을 지키지 못하면 공화국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고한 마음 자체가 엄청 많이 퍼져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이제 결단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댓글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장난처럼 추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넣기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듣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납득 가능할 만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판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효과도 마찬가지인데 JTBC가 보도를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도 힘들겠다라는 보도를 해버려요. 딱. 그럼 많은 분들이 들으면 이번 주 안 되는 거 아니야? JTBC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JTBC의 보도라고 하는 건 그냥 평면적인 보도예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 내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수요일 날은 연합고사 시험을 봐야 돼. 목요일 날은 헌법재판관 두 사람들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니까 자기들 일반 헌재 재판 결과들을 해야 되니까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연달아서 안 했어. 이런 걸 가지고 금요일 날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그거 가지고 그걸 누가 인정해야 돼?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지? 아니 니네들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연달아서 헌재 선고를 안 내렸다고 이 상황에서 안 내리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치 저희들의 몫인 거죠. 근데 JTBC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걸 사실대로 그냥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는 죽겠는데 그게 넘어가면 죽겠는데 그리고 김진 그 보수적인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기각돼? 니네 기각되면 니네들 보수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아마 100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 나가가지고 윤석열 당신 이틀 3일이면 하야돼 정도의 얘기할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이제 아이디어가 쭉 올라오고 있는데 EJK님은 스픽스도 이번 주까지 아니면 삭발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매불조 최욱 곽수산 삭발함 가령님 주셨고 그리고 정계환 삭발해라 이렇게 최명호님 주셨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스픽스가 광장으로 가라 벨리님 주셨는데 내일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하지 말고 광장에 가서 우리가 하면 더 좋아하실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광장에서 방송을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광장에서 이제 방송을 하라는 그 말씀도 잘 새기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그리고 이제 시더 0010님은 전 대표 삭발 반대요라고 하셨는데 뭐 얼마나 그게 혐오스럽게 보일까 싶어서 미리 이제 말씀 주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삭발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싸워야죠. 이런 말씀을 블랙잭님도 주셨는데 사실 오늘 낮에 이런저런 상황을 계속 취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분과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대학 교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힘들어 할 때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끝까지 전투하고 싸워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제가
그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감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폭로를 많이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강혜경 국장이나 그러고 김태열 소장 이런 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또 그분들이 지금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또 해소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픽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삭발이 필요하면 해야죠. 아니면 광화문에 가서 방송을 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전파를 스톱시키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JTBC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느 날에는 이것이 자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썼다고 어느 날은 또 의견대로 이번 주에는 안 날 수도 있을 듯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이날 할 것 같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날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 틀리고 나면 막 욕이요 십자포화처럼 날아오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변명하면 그러면 전망을 안 해드리는 게 더 낫습니까?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공유가 됐지만 김한나 우리 구독자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취재해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일은 아닐 것이다. 아니, 비판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지만 근데 이 예. 비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픽스에 대한 애정과 애정이죠. 기대예요. 예. 이를테면 한겨레 같은 경우도 15일 아니면 16일 뭐 결정 날 듯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두리뭉실하게라도 제목을 박아요. 안 그러면 기사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몰려가가지고는 항의할 방법도 없어. 쌍방향 채널의 매체가 아니니까. 근데 쌍방향의 그 전제 위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또 힘을 내라고 응원도 해주시는 반면에 아쉽고 속상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 저는요 이 이름 자체가 역전의 용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 너무 가슴이 뛰는 게 역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딱 역전이라는 거 어제와 다른 오늘이기 때문에 역전이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한겨레나 JTBC가 잘 예측 못하고 이번 주도 안 될 거다. 아닙니다. 바로 내일 선거일 지정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던지는 것이지 그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분석과 미래를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감자소민님께서는 스픽스처럼 계속 스픽스답게 계속 중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어쩌라고님은 왜 다 여기다가 화풀이 하느냐, 왜 스픽스에 다 화풀이 하느냐. 그리고 이제 모나 우주사랑님은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 나라가 썩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 안 오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데 네. 가기 전에 이제 글들을 보면 여기를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먹고 예, 사는 예. 문제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기각되면 나 직장 다 때려치고 나와서 싸우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진짜. 아니 당장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우리가 사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피로 이뤄낸 민주화 성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자식들도 네. 건장하고. 근데 자식들한테 또다시 군부 독재를 물려준다? 그러면 뭐 우리 이판사판이고 그냥 우리는 사실 그 김진 의원이 알긴 알더라고. 옛날에 운동을 해봤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가만히 안 있죠. 사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연히 할 필요는 없지만 다 알고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무서운 존재들인지 참고 있는 거야. 광장에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살인 면허 내란 수계를 풀어준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이 민주화에서 독재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절대 우리 좌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오면 저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제 하루면 끝나 말씀드리고요. 하루면. 자, 잽도 안 지금 되는 이제 것들을. 마이님께서는 스픽스 잘못 없어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JJ님은 스픽스 야 너희들 위기야 정말 이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이 달게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예측하고 뭘 상식으로 버티는 스픽스의 잘못이 아니죠. 그런 마음일 겁니다. 답답해서 고유성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의견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M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자 사실이겠죠.
아니 MBC에서 오늘 7시쯤에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것인데 윤석열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다시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으로 MBC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윤석열은 2차 계엄 제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 2차 계엄이 없었던 게 아니라 1차 계엄을 했을 때 자, 국회에서 분명히 해제 결의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복수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가 엎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힘당과 그 극우들이 이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의미는 합법적 재량 안에서의 권한인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상태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이 계엄은 불법 위헌이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하겠다? 이건 계속 헌법질서를 정말 파괴하고 그리고 군부로 진짜 파쇼로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이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진짜 내란죄를 계속 범하겠다라는 그냥 선포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일어나지 않아도 이건 누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 요 보도는 사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돌던 부분인데 좀 강화된 형태로 좀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그제도 비슷하게 비상계엄을 전원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복수 여러 사람이 이제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서도 이제 진술을 받아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방첩 사령부 간부의 진술도 있고, 그리고 합참 관계자 진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물증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방에다가 이런 내용을 하도 황당하니까 올렸는데 그게 좀 삭제됐다고 하는데 포렌식이 아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있잖아요. 김용환이 과부 적중했다. 라고 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가 중과부적이었다는 취지로 했던 얘기의 앞뒤 맥락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안 알려줬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국회의원부터 잡아오라고 했잖아 라면서 그 술을 마신 상태라고도 얘기의 진술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군사경찰 그 복수의 제보에 따라서. 근데 아마 술을 마셨겠지. 너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그랬는데 임마! 그랬더니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핑계 불과해 임마. 국회 의결에서도 새벽에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되잖아. 라는 내용을 옆에서 다 들은 거야. 합참 덜심실에 안팎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단체 대화방에다가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변론 기일은 끝났습니다만 결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요 자체도 또 맞습니다. 빨리 지금 증거로 현재 추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또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어떻게 이번 대선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유죄가 나왔으니까 당신은 정계 은퇴해야 한다. 이거는 말이 더 안 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여전히 다수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오염된 판사가 유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다루어서 가야 하는데 왜 이게 윤석열 탄핵과 연계가 되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윤석열 탄핵은 탄핵대로 구분해서 간다면 조기 대선은 이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저는 수요일 재판 결과는 이전과 확실히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무죄 나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오죽하면 그걸 변경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마치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것을 가정해가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국힘 또는 대선 주자들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 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윤석열의 탄핵이 연계가 되느냐? 날짜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연관은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에도 헌재가 자꾸 뒤로 미루니까 이런 그 개연성 비슷한 시기로 겹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 그 지금 이재명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1심 때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면 뭐 이걸 지금 말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분명히 저도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1심 때 이상했던 부분들이 2심 때 많이 바뀌어요. 그럼요. 그리고 2심에서도 만약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건 좀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3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모든 것들을 그냥 26일 날 모든 것이 결정된다. 라고 또 볼 수만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네. 대표 관련된 소송을 저희도 뭐 현장에서 계속 팔로우를 해왔습니다만 대체로 1심, 2심, 3심 거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외압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영향력이 신급이 낮을수록 더 잘 먹히는 구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건 맞지만 적어도 장난질은 접근하기 좀 어려워지는 게 네. 제가 30년 재판을 받아보니까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상급심에서 진실이 밝혀진 경우가 많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럼요. 경우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1심 자체 선고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네. 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까지 거치면서 정정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댓글로 이제 벨리님께서는 내일 발표 안 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뭐 이해는 하고요. 내일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거리로 나가서 이제 전면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내일까지 꼭 기다려 봐야 한다. 그리고 기각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주주님이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유시민 작가에게 첫 번째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나올 만한 이야기냐. 그리고 또 한양진 님입니까? 아니면 진한양님입니까? 기각되면 스픽스 문 닫아야겠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 닫아 드릴까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거꾸로 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근데 저 왜 그러냐면요. 기각이 된다는 건 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나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싸움은 목숨을 거는 싸움이에요. 지금같이 말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그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얘들 싸울 수 있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싸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한 육중함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얘기 한 게 지금 흔적으로 안 났습니까? 저희 지금까지 발언 거 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네. 나중에 기각이 돼서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했을 때 저희들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과 다르시다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사태를 갖다가 매우 가볍게 보시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사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김진이라고 하는 그 매우 보수적인 아까 유시민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작가는 얼마나 싸웠습니까? 예, 예. 유시민 작가가 짜증이 날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 그 김진 기자라는 사람이 기각이 되면 하야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전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사회적 압력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그 이전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 댓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공화국에 매우 예를 들면 적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댓글을 쓰시면서.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취재한 내용 처음으로 공개하는 단독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명예대표인 김태열 소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2021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었는데 3월 19일 날 명태균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그 당시에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강 부시장을 네. 만났고 강철원 부시장을 만났다. 이제 이런 내용을 자 단독으로 저희들이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날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입니다.
선거 당일날, 투표 당일날 명태균과 강희경, 김태열 소장이 또 서울에 올라와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확보했는데 원래 갖고 있는 자료 저희들도 이제 공개를 합니다.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1월 말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강철은 당시 선대 본부장과 싸우고 나서 명태균을 멀리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몇 번이나 더 만났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공개를 할 텐데요. 우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김태열 소장의 싱크 들어보고 이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이 또 이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 사살을 했는데요. 이어서 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빨리 좀 올라오셔야 된다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내일 모레 서울에 위원장을 만나러 가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니 위원장이면 누구를 보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 내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가냐고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러 내일 모레 서울에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럼 알겠다고 좀 빨리 올라오시라 그런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년 1월에 급하게 다투고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김태열 소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표를 끊은 내역입니다. 서울로 오는 비행기표를 언제 끊었냐면 3월 19일에 끊었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의 깝대기를 벗겨버리겠다고 하는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고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했으니 모든 것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 같은데요. 왜 김건희와 윤석열을 소환하지 않는 겁니까? 당장 김건희를 소환하십시오. 자, 저희들이 제공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날 이제 방송에서 저 비행기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4월 7일 날입니다. 4월 7일이면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옆에 있는 커피숍에 와서 강희경 씨 그리고 김한정 회장 이제 후견인 또는 후원 회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함께 올라가서 직접 오세훈 시장에게 당시 후보에게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강희경 국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4월 7일 그 서울 보궐선거 투표 당일날 그 명태균, 김태열 소장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었고 그 국민의힘 당사 1층에 그 커피숍에서 김한정 회장을 만났고 근데 김한정 회장이 이제 오세훈 캠프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자 해서 저 김한정, 김영선 의원 해서 캠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인사를 하고 내려오니까 1층에 그 강철원 전 부시장이 있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는 같이 서울을 올라갔는데 그날 뭐 오세훈을 만났는지 강철원을 만났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일단 제가 오세훈이랑 강철원을 4월 7일에 만난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1월 말 이후에 만나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제 보도가 됐던 게 3월 19일 날 명태균이 올라와서 뭔가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회의를 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나온 이야기는 4월 7일 선거 당일 날도 올라와서 뭔가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만나서 인사까지 했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이에 김한영 회장이 데리고 올라가서 인사를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명태균은 물론 이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죠. 명태균하고 김재열 소장과 강인경 국장이 함께 왔다면 뭐 누가 만났겠죠.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네요. 예. 이거 뭐 빼박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당연히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한정 대표가 회장님이 아무리 오세훈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자기 돈을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뭐 이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그 당사자한테 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알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럼 계속 다음 거 1회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1회가 예. 아니잖아요. 여러 번을 계속했는데 그걸 듣고 피드백을 하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이랬던 게 그냥
당연한 수순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식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뭐 김태열 소장님이나 강혜경 씨 모두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오세훈은 인간이 나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금방 이렇게 뽀록날 일을 이거는 조사하면 다 나올 만한 사안이었는데 2월 이후에 안 만났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거기다가 빨리 정신병이죠, 검찰에서 수사해갖고 정신병. CCTV를 가려달라고 하니까 심지어. 이분들이 조르르 검찰 가서 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뒤집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함께했네. 정책에도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 네. 지금 바로 풀었다가 바로 다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자기의 밑에 그 직원들한테 지금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아닌가 좀 생각이 근데 들어요. 예. 이게 재밌는 게요. 명태균 씨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자기한테 오세훈 기소할 정도로만 좀 알려달라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난 게 5번 정도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너 와 오기만 해봐. 근데 문제는 오세훈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했을 때 거의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처럼 잘 알고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끊을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어디까지 끊어줄까, 명태균도 어디까지 끊어줄까, 그다음에 오세훈은 어디까지 끊어줄까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체는 분명히 있다. 근데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검찰이 조금만 엑셀을 밟아버리게 되면 네. 그냥 오세훈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 큰 소리 칠 때가 아니다. 결국은 어디서 끊을까를 결정하는 그 편집 주체 누굴까? 검찰도 아니고 명태균도 아니야. 김건희와 한동훈, 예. 뭐 이른바 윤석열 검찰 내부의 양분된 기회주의적 권력 재편 과정의 종사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심각한 검찰의 정치 참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1월 말 이후에 만났다. 계속 만났다. 그리고 증거까지 나왔다. 지금 3월 19일 나왔다가 4월 7일까지 이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혜경 국장한테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명태균이 몇 번 올라온 거야? 그러면 한번 찾아서 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서울 보궐선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그 서울을 이제 뭐 오세훈 측을 만났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월부터 3월 말까지 거의 한 10여 회 정도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매주 올라온 맞아요. 거네. 매주 네. 올라왔고 만났는데 네.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다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와서 5.5 정도가 특정이 됐다라고 지금 검찰이 특정이 얘기한다는 됐던 것이고 네. 또 비행기표는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갔는지 네. 강인구 국장이 자기 모시는 본부장이 올라갔는데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월 7일 날 그러면 누가 올라왔는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좀 달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4월 7일 비행기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 뭐 이분들이 이름을 위조해서 비행기는 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4월 7일자입니다. 자, 부산에서 이제 서울 김포까지 왔죠. 1시에 출발했고 1시 55분에 김포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 이야기는 뭐냐? 그날 투표 당일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당일날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이 세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국민의힘 당사협회 여의도에서 커피숍에서 김한정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는 이제 명태균이 다른 일을 보는지 간 것 같고 거기에서 김한정 회장, 김영선 의원과 함께 아마 구청인가 뭐 이렇게 거기 후보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했는데 가니까 후보가 일단 없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후보가 와서 거기에서 인사를 했고 인사하고 내려오니까 그 아까 강 부시장이 당시에 이제 강철원 선거 총괄 본부장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하게 마지막에 검찰 가서 인정하시면 어떻습니까? 돈은 누구 돈이었고 왜 지급을 하라고 했는지 이거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거를 계속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횡령범이다 이렇게 몰고 갈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런 정도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저는 홍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매우 심각한 대선 가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전용사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김한나 우리 서초갑 지역위원장님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김종욱 탄탄TV 요즘 많이 늘었습니까? 구독자가? 예, 조만간 잘하면 10,000명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10,000명.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한 9,200명? 와, 9,200명. 오늘 김종욱 탄탄TV 여러분들 꼭 좀 응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탄탄TV. 저도 광고 하나 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안국역 쪽에다가 조그만 스튜디오를 하나 임대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험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지금 원래 밤 방송을 11시에. 했습니까? 안국역에 가서 네, 그쪽에. 오늘 밤에 네네. 자, 고발뉴스가 라이브 방송으로 일단은 조그맣게 한번 탄핵이어서. 시험 방송을 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이 상태가 시험 방송을 오래 하신다.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 라고 이제 하시면서 안국역에 가시는데 고발뉴스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 김한나 TV는 지금 계속 단장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TV. 네. 김한나 TV 얼굴 보고 오늘 댓글로 김한나 정말 잘한다, 똑순이다 이렇게 오던데 혹시 동원한 분은 아니시죠? 스픽스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나 TV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고 기각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감옥 가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운명이지. 감옥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80년대 6.25 때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면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도 무너뜨린 국민이 여전히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눈앞에서 이한열 열사가 바로 제 앞줄에서 체류탄 맞아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병원으로 운반한 후배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 생각하면서 이분 목까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고발 기자 생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 저도 간단치 않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생긴 걸 보면 꼭 보수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저게 한 고집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들 믿고 목숨 던지면서 싸우겠다 이런 분 생각보다 많을 것이니요. 조금 부족하게 예측하고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비난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김종욱 박사 그리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 그리고 신용환 교수, 박간전 행정관, 우리 김한나 위원장 엄청 취재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있으니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올리비아님 그리고 김재형님, 박호식님 그리고 벨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서진님께서는 인용됩니다. 그리고 나이트 스카이님은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직접 처단합니다. 이렇게 이영님 주셨고 김도희님께서는 정기환님 현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눈물 나려 하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레오님 눈물 거두어드려도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58년생 부산 거주하는 와룡산님도 내일부터 매일 서면 집회 나가겠습니다. 부산이시군요. 민주시민들도 화났다. 핫듀님 고맙고요. 이태림님 그리고 김민성님께서도 죽을 각오 돼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콩님께서는 스픽스 챔들을 뭐라고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상인데 모든 분야 사람들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주셨는데 신혜영님도 힘내세요. 호야님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보여줍시다. 국민의 분노를. 나는 반드시 된다. 제발 믿어요. 파면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옆에 나오는 인터넷 비교원과 산삼순백이 이렇게 광고를 또 저희들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고 홍보 잠깐 하겠습니다. 산삼순백 3월 광고 이벤트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는데요. 산양산삼 수출액 순 100% 그리고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듯 없이 7년 동안 키웠습니다.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의 불량 사포닌이 들어있는데요.
산삼 순백 한 박스에 이렇게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이고요. 그리고 평점 만점에 가까운 이런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인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더 잘 팔린다라고 하다가 야 진짜 경기가 안 좋은지 요즘 생각보다 덜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1+1인데 혹시라도 건강관리 하시거나 주변에 선물하실 분 있으면 산삼순백 검색하시고 1666-1080으로 전화하시면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여전히 인터넷 비교할 때 집에서 교체할 때 전화가 제법 오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꼭 인터넷 비교원으로 연락하셔서 인터넷 정수기 그리고 휴대폰 변경 시에 1670-2571입니다. 1670-2571로 상담받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인 이벤트까지 스픽스에서 전화했다라고 하면 추가 또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교체할 때는 꼭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